안녕하세요. 노동시장론 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부가급여,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봤죠. 자, 제가 최저임금제 부정적인 효과를 적다가 기억이 안 나서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용이 감소할 수 있고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가급여도 감소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부분들을 막 줄이려고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가급여도 줄이려고 들겠죠. 그 다음에 비숙련직에 대해서는 해고가 증가하거나 혹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훈련 기회비용도 감소한다. 회사에서 뭐든지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까 근로자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시키려는 걸 점점 줄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생산량도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인원도 줄이겠지만 아예 공장을 인건비가 비싸졌으니까 해외로 이전하는 그런 기업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한 나라의 전체 생산량은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 시간에 들어갈 223페이지 임금관리 보겠습니다. 자, 임금관리는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임금제도를 설계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노사협력에 의한 기업의 생산성 증진과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달성하는 데 있다. 자, 임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임금 관리는 첫 번째는 임금 수준이 적정해야 된다. 임금 수준이 적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뭐 너무 많이 줄 수도 없겠지만 너무 적게 줘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종업원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적정하게 지급해야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임금 체계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줘야 된다는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누구에겐가는 인위적으로 많이 주고 누구에겐가는 인위적으로 적게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 형태는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계산이라든가 지불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임금 형태라는 것은 종업원의 작업 의욕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어서 합리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임금 형태는 시간급이라든가 성과급, 특수임금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임금과 관련 이번 장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 결정이론. 자, 현재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 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어 왔냐 이거죠. 첫 번째가 임금 생존비설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와 멜서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그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저 생계비 수준에서 결정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게 책정되면 이런 거죠. 최저 생계비가 아니라 이거보다 높게 책정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멜서스가 관여된 건, 여러분들 멜서스 하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들 경제나 경영을 배우신 분이라면 좀 알 수 있는데, 멜서스 하면 인구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예,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그래서 최저 생계비보다 훨씬 임금이 높아지면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네,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인구만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업률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실업률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 수준이 오르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죠. 실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금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지금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다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임금을 굉장히 최저 생계비보다 더 적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거죠. 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도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노동시장에 노동자가 줄어드는 거죠. 노동자가 줄어들면 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최저 생계비 수준에 맞춰진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임금 생존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시장임금이 자연임금보다 낮은 경우, 노동자의 생활이 곤궁해져서 인구가 감소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 수요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상승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장임금이 자연임금보다 높은 경우, 지금 위의 경우겠죠. 이럴 때는 노동자의 생활이 향상돼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임금은 다시 하락한다. 그래서 임금 생존비설은 임금 철칙설 또는 노동 생산비설이라고도 한다. 철칙설이라는 것은 철과 같이 굉장히 차갑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임금 철칙설이라는 표현도 쓴다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해도 최저 생계비에 맞춰져야 된다는 이런 굉장히 차갑지 않나요? 예, 그런 뜻으로 읽혀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금 기금설입니다. 여러분들 그 국민연금 기금 혹은 뭐 고용보험 기금, 이렇게 기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혹은 여러 기업에서 낸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놓은 거죠. 합쳐놓은 거죠. 이게 기금이죠. 그렇듯이 뭐 기업 A, B, C 해서 뭐 100개의 기업이 있다. 그 기업들이 다 지불할 수 있는 인건비를 다 합쳤더니 이 정도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돈이다. 그럼 이게 이제 임금 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거 갖고 전체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전체 근로자가 뭐 5만 명이다. 그럼 5만 명이 조금씩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노동조합의 무용론을 얘기했던 게, 자, 예를 들어서 이 5만 명 중에서 뭐 만 명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4만 명이 되겠죠. 1만 명이 만들어서 자기네가 바꿔도 이만큼이었는데 조금 더 달라고 이만큼 요구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만큼 가져갔던 건데 나머지는 그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4만 명 중에는 이 부분을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실업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건 필요 없다. 그래봤자 오히려 전체 근로자한테 손해나니까 그냥 있는 기금을 적정하게 나눠 갖는 수준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 상태에서는 임금이 자본과 노동력 인구의 상대적 크기에서 결정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기금설은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도 상승하니까 그러한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임금 물가 악순환론, 그 다음에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 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므로 시장 임금의 크기는 임금 기금을 전체 노동자의 수로 나눈 값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100억을 5만 명으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 기금설은 고임금이 고실업을 야기한다고 그래서 고용인원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계층이 고임금을 요구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이 부분을 못 가져가니까 오히려 실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임금이 고실업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 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 무용론도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가치설. 네.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거예요. 막스 혹은 마르크스, 뭐 독일 말로는 막스고, 뭐 영어로 표현은 마르크스가 되겠죠.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노동가치설.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쉽게 그냥. 자, 노동에 대한 노동 가치를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자본주의가 붕괴한다. 그래서 노동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노동이 아닌 자본, 기계죠, 기계나 기술에 의존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자가 양산되겠죠.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나 기술에 의존하는 거니까. 실업자가 굉장히 증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실업자가 양산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상품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상품을 내가 만든 것을 내다 팔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버는 노동자는 뭐예요? 노동력을 내다 파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상품을 내다 파는 거고, 그게 자본주의인 거잖아요. 서로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 그죠? 근데 실업자가 양산된다라는 건 뭐예요? 소비 여력이 굉장히 감소한다라는. 그러면 상품 소비가 굉장히 감소하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다 보면 전체 자본주의가 붕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임금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예. 그게 노동가치설 혹은 노동력 재생산 비설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교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의 임금 결정 이론은 노동의 한계 생산을 얘기하는, 한계 생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산성이죠. 생산성. 쉽게 얘기하면 한계 생산을 생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한계 생산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신고전학파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본 투자 수익설. 사람들이 왜 대학원을 나오고 혹은 뭐 석사나 박사를 따려고 하겠습니까? 예, 많이 인적 자본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면 뭐예요? 임금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듯이 여기서는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해서 그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정도에서 임금이라는 게 결정돼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 교섭력설은 말 그대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단체가 교섭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계 생산력설은 말 그대로 임금은 VMPL이죠. P 곱하기 MPL로 바꿔 쓸 수 있는 한계 생산력. 그래서 한계 생산물 가치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 임금 결정설은 말 그대로 국가나 사회 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최저임금제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은,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은 생계비 수준이라든가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든가 사회 일반의 임금 수준이라든가 다른 회사에서 주는 수준을 보통 우리 회사에서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게 이제 사회 일반 임금 수준이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노동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겐 많이 주는 거죠. 노동 공급 기준이라든가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체 교섭, 그 다음에 한계 생산, 수요적 측면 여러 가지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특정한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 임금이라는 것은 명목 임금을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실질 임금이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명목 임금은 여러분들 그냥 급여 명세표에 찍히는 임금인 거예요. 그게 명목 임금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에 내가 200만 원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2015년도 가서도 200만 원으로 인상이 안 됐어. 근데 명목 임금은 그런데 물가는 뭐 1년 동안에 20%가 뛰었다. 예를 들어서 쌀이 한 가마에 20만 원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200만 원 벌 때는 몇 가마 살 수 있는 거예요? 20만 원이니까 10가마 살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근데 쌀이 20%가 쌀값이 뛰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24만 원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24만 원 갖고 200만 원은 10가마를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그럼 실질적인 구매력은 떨어진 거죠. 이게 실질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수준을 감안한 임금, 그게 실질 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명목 임금 지수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눠준 것에 곱하기 100을 해준 게 실질 임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 임금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체계라는 것은 한 개인이 받는 임금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전체의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기준 내 임금, 기준 외 임금, 상여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 내 임금 뭐 보통 정액으로 보면 되겠죠. 정해진 임금. 그러니까 기준 내에 근무 시간에 일한 거. 그 다음에 기준의 임금은 뭐예요? 뭐 시간의 근무 수당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여금.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광해에서는 그렇고 이제 협의적인 표현을 보면 어찌 보면 그 임금을 기본급으로 봤을 때 연공급이나 직무급이나 직능급 그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 체계 결정 요인입니다. 임금 체계는 그럼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첫 번째는 필요 기준입니다. 필요 기준. 필요 기준이라는 것은 임금을 결정할 때 첫 번째는 생활비가 필요한 만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체계 결정 요인 생활비 수준에 맞게 결정해 주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무 기준이죠. 직무 기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직무도 회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연구소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R&D일 거예요. R&D 부서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겠죠. 이 안철수 연구소에서는 뭐 사무직 혹은 영업직 혹은 뭐 물류직이 있나? 물류직은 없겠죠. 뭐 이런 뭐
AS직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바이러스를 잡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연구개발 부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팍스콘이라는 기업이다. 예전 기준으로 봅시다. 팍스콘이 뭐 하는 기업이었어요? 예, 애플 아이폰 만드는 기업 있잖아요. 아이폰 생산하는 기업. 그럼 이 기업의 주력은 뭐예요? 생산이죠. 생산. 그럼 여기서는 생산직이 굉장히 중요한 직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회사마다 그 회사에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직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직무 기준이고요. 세 번째는 능력 기준인 거죠. 얼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발휘하느냐. 그 다음에 성과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체계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계의 유형 첫 번째 연공급. 말 그대로 이거는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임금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아직도 좀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면 공무원 사회가 좀 연공급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그러니까 뭐 성과급을 내지 않는 뭐 기관장이나 혹은 뭐 이런 외부 공모제 형태로 뽑는 그런 사람들 외에 일반적인 공무원은 이런 연공급으로 되어 있죠.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급 안 해도 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연공급입니다. 그래서 근속기간만 길어지면 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어. 그게 연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이 근속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생활급적 사고원리에 따른 임금 체계이다. 생활급적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사람이 젊어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적게 받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에서 필요한 돈도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근속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급여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연공급의 장점은 고용이 안정화가 될 수 있고 노동력의 정착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 선호하는 게 뭐예요? 예, 물론 해고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임금이 안정적으로 나와요. 예, 매년 뭐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라기보다는 매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이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으로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이 고취된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연공급을 많이 했었죠. 기업에서도. 그 다음에 기업 내 위계질서 확립과 사기 유지에 유리하다. 왜? 먼저 들어온 선배를 대접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든 뭐 대학사에서든 먼저 들어간 사람이 학번은 빠르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선배 대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듯이 먼저 들어간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위계질서 확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단점은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직무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지급된다고요? 근속 기간에 따라서 지급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소극적이며 무사 안일주의적인 태도로 근무 태도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소극적이고 무사 안일주의. 여러분들 공무원 생각해 보시면 뭐 간단하게 생각 드시죠. 예. 그 다음에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 예, 그렇겠죠. 전문 기술 인력 같은 경우는 뭐 그에 상응하는 연봉도 많이 받고 싶고 또 자기의 어떤 성과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오래 일했던 사람한테만 많이 준대. 그러니까 별로 안 맞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직능급입니다. 예, 직무 수행 능력이죠.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수행 능력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정비소가 있다. 자동차 정비소가. 근데 뭐 A라는 사람은 1급 정비 자격증을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은 3급 정비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정비소 사장 입장에서 누구한테 임금을 많이 줄까요?
예, A를 더 많이 주겠죠. 1급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임금의 사내 격차를 만드는 것으로 능력급 체계의 대표적인 것이다. 장점은 동기부여와 능력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직무 수행 능력에 치우치는 경우 일상 업무를 해태할 수도 있다. 해태라는 것은 그냥 태만하게 한다는 것.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안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1급 자동차 정비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정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나머지 뭐 청소라든가 뭐 관리라든가 이런 건 절대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남들하고는 뭐 난 상관없이 나는 그냥 자동차 내가 맡겨진 그 정비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성과만 많이 올릴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다음에 직능 파악과 평가 방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다른 분야도 다른 체계도 임금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평가가 가장 어려워요. 어떤 임금 체계를 갖고 있든 간에. 그다음에 제도 운영에 미숙할 경우 연공 본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도 운영이 미숙하면 어쨌든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능력이 좋겠지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변질될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니 혹은 영업직이니 혹은 생산직이니 연구개발직이니 뭐 디자인직이니 뭐 등등등 이런 어떤 직무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무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직무에 따라서 임금 체계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의 중요성, 곤란도 등에 따라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 직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기준. 그럼 기준 직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기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이다 그러면 110, 뭐 기준보다 낮다 그러면 뭐 90이나 80 이런 식으로 임금 체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연구개발직이 가장 중요한 직무다. 그럼 그 사람들의 연봉이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중요한 직무 그런 식으로 가겠죠. 장점은 동일 직무일 경우 동일 임금이 실현된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다. 예, 그 직무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면 훨씬 더 일하기가 편한 거죠. 그 다음에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점은 공정한 직무 분석과 평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연공 서열 위주의 문화의 저항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나보다 나중에 들어온 놈인데 직무가 중요하다고 나보다 연봉 많이 받다. 그건 기분 나쁜 거죠. 예. 그 다음에 인사 노무 관리에 융통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는 융통성. 그 다음에 연봉급. 여러분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연봉급. 예. 1년간의 어떤 실적을 갖고 임금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한 기여도라든가 혹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봉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근로자의 동기를 유발시킨다. 예, 열심히 일하면 급여도 많이 받는구나. 성과를 높이면 급여도 맞는 반이구나. 그렇게 되니까. 단점은 개인, 부서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 나는 우리 부서에서 다른 거 공통적으로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 성과만 올리면 돼. 내 연봉이 올라가면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 위계질서 확립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팀장보다 연봉이 높은 팀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팀장 무시하겠죠.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위계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 측정이 참 어렵다. 예,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 형태입니다. 형태. 임금 형태인데, 예, 요즘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요거 임금 형태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